안녕하십니까. 2024년 경영정보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예전에 나왔던 내용하고 유사하게 거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뭐냐고 했는데, 이건 원래 경영정보론 맨 앞에 늘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료와 정보, 지식 간의 관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갖다가 수집, 분석, 가공하면 정보가 되는 거죠. 또 이 정보가 축적되고 체계화되면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정보를 갖다 중요시했지만, 물론 정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지식 경영이라고 해서 그 지식이 크게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사물, 사건, 활동, 거래에 대하여 기초적으로 서술한 거죠. 자, 이거 기초적으로 서술한 걸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자료라고 하죠. 기초적으로 서술한 것, 우리가 데이터라고 해서 자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자료는 팩트 그 자체입니다. 팩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전혀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갖다가 분석하고 가공을 해야만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갖다가 수신자에게 특정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도록 정리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정리된 것은 바로 인포메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문제에 해당하는 이해, 경험, 누적 학습, 노하우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현재 문제에 해당하는 이해는 물론이고 경험, 누적 학습, 노하우, 노하우 같은 것들 다 이거 지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지식이 되는 것이고, 이건 정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료니까 데이터죠. 데이터, 그다음에 정보,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보, 지식, 이 순서대로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원래 토마스 데이븐포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IT 분야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데이븐포트가 이걸 처음 제시해가지고, 경영정보는 교과서마다 다 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세 가지 간의 관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인데, 회사 내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원래 그 회사 내 지식이라고 해서 날리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원래 그 지식이라는 게 계속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 지식의 변환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그 과정이죠. 그 변환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식의 변환 과정인데, 이 변환 과정을 갖다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나열한 건데, 이거는 노나카 이쿠지로가 제시한 겁니다. 일본 학자죠. 노나카 이쿠지로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했는데, 노나카 이쿠지로 선생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신문에 많이 나면서, 흔히 동양의 피터 드러커다. 원래 우리가 경영학자 중에서 피터 드러커 하면은 현대 경영학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양의 피터 드러커다 이렇게 이름 붙이던 분인데, 이 도나카 이쿠지로 선생이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쿠지로의 유명한 게 세키 모형 아니에요, 이게. 세키 모형이라고 해서 제시한 거니까 그 세키고 순서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세키라고 할 때 S는 뭐죠?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라고도 하고 교류학이라고도 합니다. 사회화 또는 교류학이. 그다음에 E는 이거 갖다가 원래 그 교류하기에서는 암묵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암묵지를 갖다 이제 매뉴얼로 만드는 거죠.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갖다 이제 그 형식지로 만드는 겁니다. 형식지로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거 갖다 익스터널라이제이션 해가지고, 표출학이라고 하는데, 외제화라고도 하고, 표출학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컨비네이션이죠.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이건 이제 결합하기 또는 조합하기라고 하는 것이고, I는,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을 보고 익히는 거예요. 매뉴얼을 본 다음에 익혀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재화하는 것이죠.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그 세키 모형이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고 그 순서대로예요. 소셜라이제이션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익스터널라이제이션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컨비네이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터널라이제이션이 되는 것이죠. 이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순서만 물어봤는데, 그 순서뿐만 아니라 형식지가 형식지가 되고, 또 암묵지가 암묵지가 되고, 암묵지가 형식지가 되고, 형식지를 갖다가 매뉴얼을 갖다 익혀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암묵지가 되는 거, 그 과정도 잘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일단 순서만 물어봤으니까 그 순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리을,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이 되겠죠. 자, 다음에는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마이클 포터, 현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영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돌면서 이 경영, 강연도 하고 하는 그런 분인데, 마이클 포터가 제시하는 내용은 시험에 여러 군데 나오죠.
적어도 경영학과 관련해 가지고는 마이클 포터가 제시하는 예컨대 밸류 체인, 가치 사슬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 분원적 전략 해가지고 분원적 경쟁 전략도 잘 나오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마이클 포터가 제시하는 5 포스 모델이 있어요. 그 산업 구조 경쟁 모델 해가지고 5 포스 모델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해 가지고 원래 CSR이라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많이 강조가 돼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확장시킨 게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해서 마이클 포터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CSR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거 갖다 좀 더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CSV 해서 크리에이티브 쉐어드 밸류 해가지고 포터가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통합돼가지고 지금은 뭐예요? ESG 경영이 크게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ESG 경영 해가지고 Environment, Social Responsibility, Governance 해가지고 아주 전 세계 경영학에서 이거 화두입니다. 경영학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금융 같은 경우에도 근데 기업에 대출을 갖다 해주는데 그 대출 대상이 되는 기업이 ESG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기업이다. 그러면 대출 안 해줘요. 그 정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크게 강조가 되고 있는 게 ESG 경영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중간에 그 CSV라고 하는 거, 요거 바로 마이클 포터가 제시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포터의 여러 가지 경영 이론이나 사상들은 잘 나오는데, 여기서는 저 본원적 전략 해가지고 원래 이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본원적 전략은 두 가지 아니에요. 저 본원적 전략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로 원가 우위, 비용을 절감하는 거예요. 원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저 비용을 절감하는 게 한계에 부딪혔다. 한계에 부딪히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차별화하는 거죠. 그래서 원가 우위 전략이 언급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차별화가 언급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원가 우위라든가 차별화 같은 것들은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두 가지는.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시장을 세분화하고 있잖아요. 시장을 세분화해가지고 적용할 때 시장을 세분화해가지고 어느 한 시장만 선택해가지고 집중 공략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세분화된 시장 중에 하나를 갖다 선정해가지고 집중 공략할 때 이것 다 집중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집중화 전략도 둘로 나눠가지고 원가 우위 집중화, 차별적 집중화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할 때 집중화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본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포터가 제시하는 본원적 전략 해가지고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화 전략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본원적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고 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은 없죠. 그 세 가지가 포터가 제시하는 본원적 경쟁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거 잘 확인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유형이 뭐냐고 했는데, 우리가 이 정보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뭐예요? 확정적 시스템이냐 아니면 확률적 시스템이냐 두 가지 구분하잖아요. 확정적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으니까는 뭐예요? 예측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확률적 모형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무작위예요. 무작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확률에도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법칙에 따라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할 때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확정적 시스템하고 확률적 시스템 두 가지를 갖다 비교합니다. 두 가지 비교할 때 물론 여기서 무작위 시스템이라고 할 때는 확률적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확률적 시스템을 갖다 다른 말로 무작위 시스템이라고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 입력되는 자료와 프로그램의 논리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면 처리 과정을 거쳐서 출력되는 결과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루트라든가 관계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논리도 그렇고 미리 파악할 수 있고 또 출력되는 결과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뭐라고 하느냐고 했는데 이것들이 바로 확정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확정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5번 문제 나왔는데 최근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ERP, 전사적 자원. 원래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에요. 플래닝이니까 전사적 자원 계획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ERP를 갖다가 전사적 자원 관리. 원래 ERP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제일 먼저 나온 게 MRP가 있었죠. MRP라고 해서 이거는 자재에 대해서만 소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생산 계획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자재가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 그 자재 소요 계획을 세우는 게 바로 MRP였죠. 그래서 이제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엄청 큰 성과를 얻은 거예요. 이걸 도입해가지고 엄청 크게 성과를 얻으니까는 자재뿐만 아니라 범위를 넓힌 거예요.
그 적용하는 범위를 넓혀가지고 나온 게 MRP2가 나왔죠. MRP2는 왜 2라고 붙였느냐? 똑같이 약자는 MRP지만 내용이 달라요. 요거는 Manufacturing Resource입니다. 요거는 Material Requirement인데 요거는 Manufacturing Resource 해가지고 범위를 넓힌 거예요. 관리하는 범위를.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자재는 물론이고 당연히 자재뿐만 아니라 더해가지고 모든 제조자원 또는 생산자원이라고 하는 거 있죠. 모든 제조자원에까지 범위를 넓힌 거예요. 가지고 이것까지 도입해가지고 아주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를 전사를 대상으로 해서 넓힌 거예요.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나온 게 바로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거죠. 엔터프라이즈예요. 엔터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통합적 자원 관리죠. 전체 여러 부서가 있을 때 여러 부서에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그 제조자원 포함되지만 제조자원은 물론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경영 자원을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또 자금, 정보 등등 해가지고 모든 경영 자원을 다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전사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해가지고 전사적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ERP가 이것도 경영 혁신 기법의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ERP 도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전의 단계에서 MRP에서 MRP2 그다음 단계로 ERP. 그 ERP의 특징들을 갖다가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ERP는 그래서 우리가 SCM이라고 하는 공급사슬 관리와도 연계가 되고 다 되는 거죠. 우리가 공급사슬 관리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공급사슬 상의 기업들, 그 기업들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으려면 뭐예요? 정보 시스템을 갖다가 뭐예요?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뭐예요? 공급사슬의 기업들마다 ERP를 도입해가지고 일부 개방하는 거죠. 일부 개방해가지고 협력업체에 개방해가지고 정보를 갖다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여러 분야에서 아주 응용되고 있는 게 ERP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ERP 시스템의 특징이 아닌 것이 뭐냐고 했는데 통합 자원 관리, 통합적이에요. 우리가 전사적이라는 말은 항상 통합적이다 이런 말로 이용되면 되겠죠. 전사적이다 또는 통합적이다. 그리고 타기종 시스템과의 연동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ERP는 여러 기업들이 같이 연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CM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공급사슬상의 원자재 공급자, 제조업자, 유통업체가 긴밀하게 실시간 정보를 갖다 공유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연동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타기종 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지정을 통해서도 개발이 가능하다 하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BPR, 뭐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이거예요. 마이클 해머가 제시하는 MIT 대학의 마이클 해머가 제시하는 리엔지니어링 아주 경영 혁신의 대표 기법 아니에요. 아주 혁신적인 근본에서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또 ERP다는 거죠. 그래서 ERP 시스템의 특징이 아닌 것은 2번입니다. 당연히 여러 기업들의 시스템이 연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동이 가능해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은 그 시스템의 모형을 도식화한 그림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알맞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피드백 신호가 다 가고 여기서 다 피드백 신호가 가죠. 그러면서 통제 신호가 나옵니다. 통제 신호가 나오면 여기서도 통제 신호가 나오죠. 여기서도 통제 신호가 나오죠. 통제 신호가 나오죠. 그럼 리을은 뭐예요? 컨트롤 통제입니다. 리을에서는 컨트롤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순서인데 시스템에 작동되는 순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입력해야죠. 인풋 입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처리해야죠.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아웃풋, 출력 아닙니까? 근데 입력, 처리, 출력 모든 과정에 컨트롤이 이루어지는 거죠. 통제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입력, 니은은 처리, 디귿은 출력인데 리을은 뭐예요? 다 연계가 되잖아요. 여기서도 연계가 되고 이렇게도 가고 여기서도 가고 여기서도 가고 하니까 뭐예요? 리을은 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모형을 도식화한 이런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처리, 출력, 리을은 통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로 늘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거죠. 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랬죠. 우리가 모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시스템은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있어가지고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 거죠. 유기적으로. 가지고 이제
여러 시스템이 결국 하나처럼 작동되는 이런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럼 그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느냐? 특히 이건 정보 시스템이에요. 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드웨어가 있어야죠. 하드웨어를 갖다가 활용하려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어야죠. 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원래 그 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때 사람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적 자원이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온 정보 시스템 교과서 보게 되면 사람과 기계 간의 연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 사람과 기계인데 기계가 뭐예요? 컴퓨터죠. 그리고 컴퓨터라고 할 때는 을에 거의 포함되는 게 뭐예요? 컴퓨터라고 할 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바로 정보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고 했는데 소프트웨어. 자, 플랫폼이 바로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가 되는 것이고 네트워크 있죠. 통신과 네트워크.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사람. 자, 인적 자원이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 말고 하나 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되는 겁니다. 자, 절차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1번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8번 문제입니다. 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데이터에 포함되는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원래 그 데이터와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구성 요소 뭐 인적 자리, 처리 장치 나왔는데 그 데이터에 포함되는 거. 자, 데이터에 해당하는 게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아주 특성한 몇 가지 특징을 가진 그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잖아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해가지고 이제 DW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데이터라고 했는데 만약에 데이터 중에는 비정형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 중에는 비정형 데이터가 있고, 자,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때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뭐예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문가 시스템, 그러니까 전문가 시스템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지식 베이스가 기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지식, 날리지예요. 날리지인데 바로 그 지식에 기반을 두고서 전문가 시스템이 작동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 당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자, 비정형 데이터를 갖다 뭐하고 정리한 것이 바로 지식 베이스라고 하는 거죠. 날리지 베이스 해가지고 또 날리지 베이스에서 자, KB라고 하는 말 씁니다. 자, 비정형 데이터, 여러 가지, 뭐, 신문기사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데 실린 데이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을 갖다 모아놓은 지식 베이스도 다 데이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당연히, 인적 자원이 어떻게 데이터가 되겠어요? 중앙처리장치, 보조기억장치가 어떻게 데이터가 되겠어요? 당연히 그 지식 베이스가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데이터라고 할 때는, 자,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지식 베이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처리할 때 다 포함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에 포함되는 것은 넓게 지식 베이스가 포함됩니다. 다음에 9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전사적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게 뭐냐고 했습니다. 전사적. 우리 앞에서도 ERP 얘기할 때 ERP도 전사적 아니에요. 그렇죠? ERP도 전사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그 전사적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해가지고 그 ERP와 연계해서 활용되는 게 뭐냐면 ERP와 연계되는 게 SCM 공급사슬 관리가 있고요. 또 이거 말고도 뭐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 공급망 관리 시스템, 이게 바로 SCM이에요. 공급 사슬 관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련되는 게 CRM. 또 지금은 고객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자도 중요합니다. 원자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자 관계 관리가 아주 매우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단순한 고객 관계 관리뿐만 아니라 공급자 관계 관리여가지고 SRM도 매우 중요하게 연계가 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전사적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당연히 그 지식관리, 원래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전사적으로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전사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사적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것이 뭐냐고 했는데 1번의 정보보호 시스템은 자, 그 정보보호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사적 애플리케이션 아닌 것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보호 시스템.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보 시스템이 나오는데 그 정보 시스템도 레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 수준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중간 관리자 수준에서 또 현장 경영자, 현장 책임자죠. 수준에서 운영되는 게 있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어느 수준에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업의 정책, 계획, 예산, 목표 가장 상위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상위 의사결정이죠.
정책과 계획과 예산, 목표, 가장 상위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전략 수준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이. 전략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략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 수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략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전략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은 원래 이 중간 단계나 아니면 현장 단계는 매일 반복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퍼레이션 같은 것들은 업무나 운영 이런 것들은 늘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최고 경영자가 결정하는 이게 이제 전략과 관련된 건데,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그 상황 변화가 있을 때, 커다란 이 경영 환경의 변화가 있거나 이럴 때 전략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도면 조직의 가장 상부에서 하는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가장 상위에 놓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부 정보 필요 없어요. 외부로부터 정보를 갖다 확보하는 겁니다. 조직의 외부로부터. 자, 이 바뀐 경영 환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부에 축적된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정보를 갖다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히 넓은 영역의 정보를 갖다 포함합니다. 전략과 관련된 이런 정보는 넓은 영역이죠. 그러니까 전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비주기적이에요. 또 요약된 형태의 정보를 포함한다는 거. 동향 정보도 포함되고요. 동향, 이 변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그 방향이에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뭐냐? 전략 수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당연히 최고 경영자가 결정하는 것이죠. 활용하고 이런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전략, 가장 상위에 있는 전략, 그 다음에 중간 단계 매니지먼트 또는 전술이라고도 하죠. 관리인대 또는 전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전술이라는 말은 군사 용어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는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관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장 하위에 있는 게 뭐예요? 운영이죠. 전략, 전술 또는 관리 또는 운영. 이럴 때 가장 상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전략, 계획,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정보 시스템인데 이제 이거 경영 기능별로 따집니다. 경영 기능별로 따졌을 때 생산 정보 시스템, 마케팅 정보 시스템, 재무 정보 시스템, 인적 자원 관리 정보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능별로 구분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마케팅 정보 시스템 아니에요. 그래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마케팅 정보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항상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네 가지, 마케팅은 물건 판매하는 거예요. 고객이 물건을 사도록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4P 아닙니까? 마케팅 요소 4P. 마케팅 요소 4P가 뭐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네 가지가 바로 마케팅 요소 4P 아니에요. 마케팅 정보 시스템도 그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마케팅의 범위에 커버가 되는 게 뭐냐는 거죠. 당연히 마케팅에서는 주문 처리, 주문 처리하고 그 다음에 판매한 걸 관리하고 판매 관리가 포함되죠. 또 한 가지 프로모션이 있잖아요. 마케팅 요소 4P 중에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이 프로모션에도 네 가지가 포함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프로모션 믹스 해가지고 네 가지가 포함되죠. 프로모션 믹스 네 가지가 뭐죠? 광고, 그 다음에 뭐요? PR, 그 다음에 인적 판매, 그리고 판매 촉진이 있잖아요. 네 가지. 네 가지이기 때문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요? 광고입니다. 애드버타이즈. 광고 효과를 갖다 분석하는 것도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주문 처리, 판매 관리, 광고 효과 분석은 다 포함되지만 외상 매출금 시스템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케팅과 관련해서 외상 매출금을 관리한다. 만약에 외상 매출금을 관리한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회계죠. 회계 정보에 포함되는 것이지 이건 마케팅 정보가 아니에요. 회계 정보. 그래서 마케팅 정보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외상 매출금 시스템이다 하는 것이죠. 자,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보 시스템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설명 한번 보세요. 제품의 유통 사이클과 관련된 파트너 간의 이 파트너 간의 관계가 뭐죠? SC라고 하는 거죠. 공급 사슬. 파트너 간의 최적의 공급 및 재고 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사슬 구성원들 간의 최적의 공급 및 재고 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전략이다 했죠. 그래서 고객 요구 사항에 가장 끝에는 고객이 있는 거죠. 고객의 요구 사항에 신속히 대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재 조달에서부터 조달 물류, 그 다음에 제품 공급까지, 판매 물류까지죠. 일련의 기업 활동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죠? 공급 사슬 관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 사슬 구성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물류 관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물류 비용도 절감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정보 시스템은 바로 공급 사슬 관리라고 해서 SCM 관련된 내용이죠.
아주 중요한 정보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급사슬 관리라고 할 때는 일단 이 공급사슬의 구성원, 파트너들이죠. 공급사슬 구성원들 간에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돼요, 먼저. 파트너십을 갖다 구축한다. 그게 바로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시간 정보를 갖다 공유합니다. 실시간 정보를 갖다 공유할 때 바탕이 되는 게 ERP예요, 또. 그렇죠. 그리고 나서 협업, 컬래버레이션,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SCM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 그게 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이 SCM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료를 조작하여 다른 장치에서 수행되는 과업을 제어하는, 자, 컴퓨터 하드웨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조작해가지고 다른 장치에서 수행되는 과업을 제어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이게 뭐예요? 중앙 처리 장치죠. 중앙 처리 장치, 이거죠. 그래서 컴퓨터 내부에서 실질적인 연산도 이루어지고 방대한 수의 계산도 이루어져요. 컴퓨터 내부에서. 이걸 하는 게 뭐예요?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흔히 우리가 CPU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CPU라고 하는 중앙 처리 장치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뭐 다른 건 전혀 아니죠. 이거 다 아시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컴퓨터 배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 중 보조 기억장치가 아닌 것이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자, 보조 기억장치가 아닌 것이 뭐냐고 했는데 우리가 뭐 보조 기억장치 해가지고 SSD, 광디스크, 자기 디스크 다 이용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램은 뭡니까? 램은 흔히 뭐 주 기억장치라고 하죠. 주 기억장치 또는 임의 기억장치. 그래서 결국 자, CPU 중앙 처리 장치를 위한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램은 보조 기억 장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램, 뭐 가장 다 아실 거죠. 그렇죠? 여러 번 또 시험에도, 근데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그동안. 가지고 SSD, 광디스크, 자기 디스크, 요새 뭐 하드웨어 다 쓰잖아. 여러 가지 많이 쓰잖아요. 하다못해 USB니 뭐 다 보조 기억 장치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아닌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는 거죠.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프트웨어, 갖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갖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능이 아닌 것이 뭐냐고 했는데 1번에 컴퓨터 전원이 켜졌을 때 컴퓨터 전원을 켜게 되면 자체적으로 로딩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로딩이 돼가지고 자기 제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거 맞습니다. 맞고요. 다음에 두 번째, 사용자에게 좀 더 특정한 기능성을 제공하는 컴퓨터 명령어의 집합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죠. 자, 이거는 뭐죠?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2번은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거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좀 더 특정한 기능성을 제공한다고 하면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 집합을 제공합니다. 맞고요. 자, 컴퓨터 시스템하고 정보 처리 활동을 제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시스템 소프트웨어고요. 그래서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능이 아닌 것이 뭐냐고 했는데 자,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2번은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도 물론 따로 물어봐요. 응용 시스템도 따로 물어보는데 일단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정보 시스템 확보 방법 중 하나다. 그 다음에 공급업체가 애플리케이션을 갖다 제공하고 네트워크,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고객에게 서비스 형태로 자, 소프트웨어를 갖다 제공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보 시스템을 갖다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공급업체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 다음에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고객한테 서비스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갖다 제공합니다. 그럼 고객이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을 수정도 할 수 있고 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게 이제 최근에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갖다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픈이에요. 소스를 오픈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를 갖다 오픈해가지고 누구나 소스를 갖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갖다 이제 우리가 OSS라고 하는 약자 쓰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OSS라고 하는 약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뭐 사스, 자,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맞춤 개발, 아웃소싱 다 뭐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지만 이와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 문제 보시게 되면 차후에 수정한다는 전제하에 사용자의 기본적인 요구를 반영해요. 사용자의 기본적인 요구를 갖다 반영해서 모형 시스템을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만드는 정보 시스템 개발 방식이라고 했는데, 또 그냥 이대로 정의가 되죠. 여기 나와 있는 개념이 뭡니까? 이게 바로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거죠. 프로토타이핑 해가지고 그 새로운 시스템 솔루션을 갖다 만들 때 작업 모델 또는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뭐라고 그래요? 원형이라고 하잖아요. 프로토타입 해가지고 원형이라고 하는 거죠. 원형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프로토타이핑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자, 모형 시스템을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만드는 정보 시스템의 개발 방법이라고 그랬죠. 가지고 자, 이걸 프로토타이핑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뭐 아웃소싱이니 코딩이니 이런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프로토타이핑. 그러니까 그렇게 프로토타이핑이 이런 것이다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또. 다음에 1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그냥 딱 보면 개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라고 그랬죠. 개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 해가지고 또 꽤 많이 나왔습니다. 답이 뭐예요, 이거는? 다 아시죠? 바이트 아닙니까? 바이트. 그래서 개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 그리고 해당 값이 만약에 더 나누어지게 되면 고유의 의미를 갖다 잃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일 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개념이고 최소 단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늘 언급하잖아요. 바이트, 그 다음에 필드. 바이트가 뭐여서 필드, 그 다음에가 뭐예요? 레코드, 그 다음에가 파일이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성되는 그 순서도 물어봅니다. 바이트, 필드, 레코드, 파일 해서 내용 물어보는 내용들이니까 내용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가장 컴퓨터 배우고 할 때 가장 초보적인 그런 내용이죠. 다음에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다양한 데이터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통합한다. 과거로부터 현재 일기까지 시계열 데이터예요. 이걸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죠. 시계열 데이터. 자, 시계열성이 있단 말이에요. 시계열성이라는 말을 갖다 또 뭐라 그래요? 역사성이라고도 하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니까 역사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합성. 다양한 데이터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통합한다 해가지고 통합성이라고 하는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해가지고 역사성 또는 시계열성이 있다고 하죠. 시계열성이 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주제별로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주제별로 정리가 돼 있다. 물론 주제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마케팅이다 그러면 주제는 고객이냐 제품이냐 주제예요. 다 고객 그룹 또 제품 그룹 해가지고 데이터가 따로따로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요. 주제별로. 그래서 주제 지향성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데이터 값에 갱신이 없어요. 비휘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휘발성이 날아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갱신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비휘발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라 미리 계산해 놓은 요약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하고, 뭡니까 이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죠. 그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데이터 저장 창고예요. 그래서 이걸 데이터 웨어하우스, 원래 웨어하우스라는 말이 창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 저장 창고인데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할 때 특징이 이런 거예요. 통합성이 있고, 역사성 또는 시계열성이 있고, 자, 주제 지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비휘발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나머지 전혀 아니에요. 오픈 AI 어떻게 이런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은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내는 게 데이터 마이닝 아니에요. 그 데이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패턴이나 관계나 이런 걸 찾아내는, 분석해내는 이것이 데이터 마이닝이고, 오픈 AI, 블록체인 당연히 아니죠. 근데 나머지도 다 용어들은 다 확인하셔야 되는 그런 개념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다음에 20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나왔는데, 자, 빅데이터,
최근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잖아요. 빅데이터 아니에요. 그 빅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또는 근데 전력 소비 패턴을 갖다 분석을 해요. 전력 소비 패턴을 갖다 분석하게 되면 뭐예요? 뭔가 비효율적인 요소를 갖다가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한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갖다 유도한다. 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갖다 유도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도 있죠. 자, 비효율적 요소를 갖다 제거하면 당연히 뭐예요? 비용 절감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와 거의 가장 관련 있는 게 뭐냐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요새 많이 강조하는 스마트 아니에요. 스마트인데, 앞에 스마트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여기 관련된 내용이 뭐예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 그리드. 여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할 때 전기예요. 전기의 생산, 운반, 소비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거예요.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공급자하고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이에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고 패턴 분석하게 되면 뭔가 진짜 갑자기 전기 소비가 많은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효율적인 요소죠. 이걸 제거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 절감도 가능하잖아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스마트 그리드. 요새 뭐 최첨단 그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 팩토리 공장이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 홈은 연삽이 있었던 거죠. 뭐 옛날부터 진짜 다 수동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다 그냥 제어해 놓고 들어가면 추울 때도 들어가면 미리 다 난방돼 있어가지고 따뜻한 데 들어갈 수 있고 스마트 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 팜도 있죠. 요새는 뭐 TV에 많이 나옵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온실. 옛날처럼 그냥 비닐로 만들어진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유리로 만들어진 온실 안을 갖다가 뭐예요? 컴퓨터가 다 제어하는 거예요. 물의 양이라든가 햇빛 필요하면 열어가지고 햇빛 쏘이게 하고 뭐 이런 필요한 것들. 그 스마트팜이 있죠, 다. 아주 최근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서 물어보는 내용은 바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겁니다. 스마트 그리드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20문제 더 남았는데 시간을 나눠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